안녕하세요. 자유지성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집값이 글로벌 주요 국가의 주요 도시 대비 많이 올라 거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첫 시간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와 세계 최대 상업용 부동산 투자회사 CBRE의 자료를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해 고민하는 여러분의 경제적 의사선택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하죠. 서울의 부동산은 너무 많이 올랐다. 영끌 투자는 금물이다. 하지만 자유지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세대의 투자 결정을 영끌이라고 폄하하지 마라. 젊은 세대는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반면 현재의 구매력은 부족하므로 미래의 구매력을 현재로 당겨와 사용하는 신용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가장 현명한 투자의 선택이다. 우리는 제로금리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금리는 돈의 가치라고 했죠. 따라서 제로금리라는 말은 현금의 보유 가치가 제로라는 말과 같다. 따라서 재테크를 위해서는 현금을 보유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실물 자산을 사야 합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모아놓은 근로소득이 적기에 결국 자산을 사기 위해서는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로 당겨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용, 즉 부채의 활용이죠. 신용은 부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맨주먹 하나로 골리앗과 싸울 순 없죠. 골리앗과 1대1로 맞붙은 다윗이 맨주먹이 아니라 돌팔매라는 무기를 썼던 것처럼 시장이라는 거대한 마수와 싸우는 젊은이들에게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는 맨주먹의 젊은이들이 가진 것은 오직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 하나죠. 이 미래의 가능성을 현재로 가져올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신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젊은이를 걱정해주는 양 위선을 떨며 냉혹한 경제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신용을 버리라고 합니다. 영끌이라는 말로 여러분을 폄하하고 부정하면서 무기를 버리고 시장이라는 골리앗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죠. 백전백패인 겁니다. 그러자 전문가라는 양반들은 말합니다. 영끌 투자는 안 된다. 멈춰라. 좋은 날이 온다. 기다려라. 이 말은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는 고상한 말장난에 불과하죠. 이 말의 진실한 뜻은 이렇습니다. 신용이라는 무기를 쓰지 마라. 시장에 굴종하고 무릎을 꿇어라. 기다려라. 평생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사는 노예의 삶이라는 좋은 날이 온다. 기다려라. 개천에서 뒹구는 너에게 푼돈을 현금으로 던져주며 희망의 몰핀을 주사하는 정치인의 노예가 되는 좋은 날이 온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지성은 여러분이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자유지성은 여러분이 부정과 비관에 썩어 빠진 생각을 벗어던지고 긍정과 낙관의 무기로 세상과 맞서라고 말합니다. 신용, 시간, 용기라는 자본주의의 무기를 장착하고 시장이라는 골리앗과 당당히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승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비록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 경험을 자양분 삼아 여러분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자신이 처한 고난마저도 책임지며 결국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진정으로 주인된 인간의 삶이다. 정치 기득권들에게 지배당하는 노예가 아니라 진정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싶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장과 맞서는 용기를 가지고 자산시장에 뛰어드십시오. 부를 이루기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방법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벗어던지고 오늘도 경제를 공부하며 시장을 이기고자 분투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의 주제를 시작합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집값이 글로벌 대비 과연 버블인지를 비교하려면 서울의 집값과 상승률의 기준을 잡아야겠죠. 우리가 살펴볼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글로벌 주요 국가의 전국 집값과 핵심 도시 집값에 대해 2019년까지의 10년간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국과 서울의 2019년까지의 10년간 집값 통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거품이라는 편견이 사로잡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집값 상승률은 모든 유형 모든 입지의 주택이 포함된 평균 집값 상승률이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히 아파트라는 공동주택만 집값이 올랐다는 의견이 있을 것이므로 두 개의 통계를 사용해 비교의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나라 데이터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전체주택 가격지수, 둘째는 아파트라는 특징이 반영된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주택 상승률이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도 모든 입지 모든 유형의 주택 가격이 포함되어 평균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핵심지와 주변지를 평균해서 상승률을 계산한 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 역시 수도와 비수도, 주요 도시와 지방의 도시, 핵심지와 주변지, 선호하는 주택 유형과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 유형의 집값을 평균해서 상승률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전체 주택 상승률이라는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하지만 여러분의 편견의 오류까지 반영해서 비교를 해도 결론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편견을 깨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끄시고 그동안 내가 가졌던 확신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진실을 통해 부의 미래를 열고 싶은 분들만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제 통계로 나타나는 집값 상승률과 체감하는 개별 단지의 상승 수준이 다르다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시가총액 비교 방식이라는 집값 상승률의 산정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을 보신 후 집값 상승률 계산법과 집값 통계의 함정이라는 지난 영상을 꼭 시청하셔서 진실의 눈으로 시장을 보는 이해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한편 주택의 명목 가격 비교에 있어서는 CBRE 자료에서 주택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우리 역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전국과 서울의 평균 주택 가격을 사용하되 때에 따라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과 같은 비교의 대상에 맞는 수치를 통해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의 집값이 지난 10년간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살펴보고 글로벌 상승률과 하나씩 비교해보죠. 국토교통부의 공식 통계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전체주택 매매가격 지수를 보겠습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전국, 빨간색 그래프가 서울입니다. 전국의 전체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2010년 1월 87.5에서 2019년 12월 100.9로 지난 10년간 15.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전체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2010년 1월 96.2에서 2019년 12월 108.2로 12.5%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 그래프를 보시죠. 마찬가지로 파란색 그래프가 전국, 빨간색 그래프가 서울입니다. 전국의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는 2010년 1월 83.5에서 2019년 12월 104.3으로 지난 10년간 24.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는 2010년 1월 89.2에서 2019년 12월 123으로 37.8% 상승했습니다. 우리는 통계를 통해 지난 10년간 전국의 전체 집값은 15.3%, 전국의 공동주택은 24.9% 상승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서울의 전체 집값은 12.5%, 서울의 공동주택은 37.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럼 글로벌 주요 국가와 도시는 어느 정도 집값이 상승했는지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에서 나온 보고서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전체 글로벌 주택 가격 지수를 보시죠. 이미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직전의 집값 수준을 2017년 2분기에 넘어섰죠. 이처럼 글로벌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시중에 넘치도록 풀리고 있는 통화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통화량의 증가와 집값 상승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공부했으니 화폐 경제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말하죠. 불확실성의 심화로 풍부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는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또한 지난 2008년 세계 경제위기가 신용 증가에 의한 주택가격 거품으로 발생한 것이니만큼 이를 경험한 국가들은 LTV와 같은 거시 건전성 정책을 실시해 버블 우려가 감소했다고 말합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이란 국가 전체의 금융시장 부실 방지를 위한 경제정책을 말합니다. 반대로 미시 건전성 정책이란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말하죠. 그래서 국가 전체의 주택시장 폭락을 막기 위한 거시 건전성 정책은 LTV, DTI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LTV는 집값 대비 담보대출의 비율을 말하며 DTI는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말하죠. 여러분이 대출을 받을 때 한 번쯤은 들어보신 우리에게 친숙한 용어기도 합니다. 2008년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를 교훈삼아 현재 세계 31개국에서 LTV를 통한 거시 건전성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로 풀리고 있는 통화량의 유동성 요인으로
세계 부동산 시장은 연일 신고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세계 각국의 기준금리는 제로 내지 제로금리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 유로존은 0%, 영국은 0.1%, 일본은 마이너스 0.1%, 우리나라는 0.5%로 역사상 최저금리는 신용의 양을 늘리죠. 또한 세계 3대 중앙은행인 미국의 페드, 일본은행 BOJ, 유럽 중앙은행 ECB는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돈을 시중에 전례 없는 수준으로 풀어대고 있죠. 보시는 그래프는 3대 중앙은행의 총자산을 보여줍니다. 중앙은행의 총자산이 늘어난다는 의미는 중앙은행이 윤전기로 돈을 찍어내 시중에서 자산을 사들이며 찍어낸 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중앙은행이 시중에서 자산을 사들이니 중앙은행의 총자산이 늘어나고 중앙은행의 총자산 증가는 시중에 풀린 본원 통화의 증가와 같은 것입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때 풀었던 통화량의 증가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풀고 있는 통화량의 증가를 비교해보면 현재 통화량의 팽창이 역사상 최고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체적으로 세계 3대 중앙은행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때보다 4배의 통화량을 더 풀었으며 그 액수는 6,9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통화량의 증가가 자산 가격의 상승과 정비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화폐 수량이론을 통해 공부했었죠. 통화량의 증가는 실물 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화폐 수량방 정식. 이제 여러분은 자유지성이 말하지 않아도 외우실 정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세계 3대 중앙은행이 신용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돈을 찍어내 시중에서 자산을 사들이며 통화량을 풀고 있다. 따라서 세계 자산시장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며 자산시장의 대표격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사상 최고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지성은 여러분이 자산시장의 잔치에 함께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비해 안정적인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통해 말입니다. 2010년 이후 주요 국가의 주택가격을 살펴보면 전국에 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자산시장의 양극화 현상이죠.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양극화는 위기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자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벼락거지가 되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란 말이죠.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여러분은 올해가 지나면 더 극심한 생존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지성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자산을 사라고 제안드리는 것이죠. 독일을 보겠습니다. 독일은 지난 10년 동안 전국 집값이 54% 상승합니다. 반면 한국 공동주택은 25% 상승했죠. 독일의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뮌헨 등의 7대 도시는 무려 110.6%가 상승하죠. 반면 서울은 38%가 상승합니다. 이번에는 영국을 보겠습니다. 영국은 지난 10년 동안 전국 집값이 38.5% 상승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25% 상승했죠. 영국의 수도 런던의 집값은 무려 71.1% 상승합니다. 반면 서울은 38% 상승했죠. 데이터를 통해 양극화의 현실과 함께 서울의 상승률은 오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독일과 영국의 주요 도시와 서울 집값의 절대적 수준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CBRE의 2019년 데이터를 보시죠. 독일 뮌헨의 평균 주택가격은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억 원입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의 평균 주택가격은 62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9천만 원이죠. 반면 서울의 평균 주택가격은 2019년 12월 기준 약 6억 5천 4백만 원입니다. 글로벌 대비 버블 여부란 명목 가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므로 데이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주택가격을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10년 동안 집값이 16.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62.7% 상승하죠. 마찬가지로 양극화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요. 프랑스의 집값 상승률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정기 후 2016년 이후 폭발적인 급등세를 보이는데요. 무슨 일들이 있던 걸까요? 2011년은 2010년 그리스의 부도 위험으로 인해 유럽 재정 위기가 본격화된 해입니다. 2011년에는 이탈리아 위기설이 유럽을 지배했고 프랑스 금융기관이 보유하던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대한 채권 부도 우려로 인해 2011년 9월 프랑스 주요 은행들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며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신용경색이 발생하죠. 그 영향으로 부동산 금융도 막히면서 집값은 조정기에 들어갑니다.
2014년에 그리스와 스페인의 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유럽 재정위기는 탈출 국면에 들어서고 2015년부터 프랑스의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게 되죠. 하지만 시장은 안정을 넘어 특히 파리의 집값은 2016년 이후 엄청난 폭등 장세를 보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5년 8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임대료 상한제 규제가 전격 시행됩니다. 파리는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하죠. 2.7평 아파트의 월세가 평균 80만원 수준입니다. 이 단칸방은 동화 소공녀의 세라가 머물던 방과 비슷하다고 해서 하녀방이라 불리죠. 파리에만 하녀방 아파트는 11만 개가 넘고 이 단칸방에 들어가는 것도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이처럼 높은 월세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임대주택에서 새로운 계약, 재계약 모두의 임대료 상한제가 적용되었죠. 자, 2016년부터 파리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임대차를 규제하니 먼저 주택의 공급 고갈이 발생했죠. 또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2011년부터 금리를 낮춰 2016년 3월 기준금리가 0%가 되자 제로가 된 기준금리는 주택 수요에 기름을 붓습니다. 프랑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5% 수준으로 역사상 최저로 낮아지죠. 그러자 사람들은 비싼 월세를 내느니 집을 사자는 수요로 선회합니다. 규제로 인해 신규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늘어나니 집값은 폭등하기 시작하죠. 이 폭등세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그래프입니다. 결국 집값의 폭등을 낳은 임대료 상한제는 2017년 말에 폐지되죠. 하지만 임대료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바로 주택이 대량으로 공급될 수 있을까요? 주택은 건설과 공급에 오랜 시간이 걸려 공급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대표적인 재화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품이라는 말이죠. 2018년부터 임대차 규제는 사라졌지만 공급이 단시간에 뚝딱 이뤄질 수 없으니 집값은 폭등을 지속하게 됩니다. 결국 2018년 11월 프랑스 정부는 신규 주택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만들게 되죠. 주택 폭등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의 대규모 공급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 집값이 안정될지가 결정될 겁니다.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지만 파리의 집값 상승률 자체는 서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폭등세가 펼쳐지고 있죠. 그렇다면 프랑스 파리와 똑같은 규제와 저금리가 지배하는 우리나라에서 향후 2년간의 집값 상승세는 어떻게 펼쳐질지 전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프랑스 파리의 명목 집값을 서울과 비교해보죠. 12RE의 2019년 데이터는 파리의 평균 집값이 약 65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억 2천만 원 정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울의 2019년 평균 집값이 약 6억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살펴본 바 그대로죠. 프랑스 파리의 집값 상승률과 명목 집값에 대한 서울과의 비교 판단 역시 여러분께 맡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럽의 대표국가 독일과 영국, 프랑스와의 비교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유럽의 대표 도시 집값은 대한민국 서울의 집값보다 훨씬 상승률이 높았다. 둘째, 전국 집값과 대표 도시의 집값 상승률 편차가 매우 큰 양극화의 현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집값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52.8%가 상승했으며 샌프란시스코의 집값은 100%, LA의 집값은 70.1%가 상승합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시면 뉴욕과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에 의아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죠. 집값 통계에서 나오는 뉴욕은 뉴욕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여러분이 동경하는 뉴욕은 뉴욕시를 말하죠. 뉴욕주와 뉴욕시를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서울과 비교되는 집값은 통상 뉴욕시를 의미하죠. 뉴욕주와 우리나라 집값을 비교하려면 서울시의 강원, 충청까지 더해야 뉴욕주의 크기인 120km 반경이 됩니다. 이처럼 매우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뉴욕주의 집값 상승률은 약 25%인 반면 뉴욕시의 지난 10년간 집값 상승률은 49%입니다. 그래서 비교의 대상을 올바르게 잡는 것이 중요하죠. 한편 뉴욕시의 중위 집값은 2019년 11월 기준 약 67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7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삼은 서울시의 중위 집값은 약 6억 1천만 원이죠. 이번에는 서울 최상위권인 강남 아파트를 뉴욕시의 최상위권인 맨해튼과 비교해보죠.
서울 강남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0년 10월 기준으로 17억 6천만 원, 미국 뉴욕시 맨해튼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7년 11월 기준 3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억 원입니다. 이처럼 서울 집값을 뉴욕시와 비교하면 평균 가격과 최상위권의 아파트 모두 뉴욕시에 비해 비싸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뉴욕주와 서울의 집값은 어떨까요? CBRE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뉴욕주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65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억 2천만 원입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의 평균 주택 가격은 6억 5천만 원으로 뉴욕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집값은 아직 뉴욕주와 뉴욕시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워싱턴 DC의 집값에 대해 얘기해보죠. 워싱턴은 집값 상승률이 낮아 보이지만 주택의 명목 가격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 중 하나입니다. 미주 한국일보의 기사를 하나 보시죠. 최근 워싱턴 지역에서 거래된 489채의 주택이 모두 100만 달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11억 원이죠. 워싱턴에서 거래된 주택은 어떤 주택이건 관계없이 모두 11억 원을 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비싼 워싱턴의 집값 때문에 미국 공화당 의원인 제이슨 차페즈는 주택 수당을 달라고 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의원 연봉 2억으로도 워싱턴에서 살기 힘든 게 현실이라면서 말입니다. 유럽과 미국에 이어 이제 아시아의 대표 국가 중국과 일본의 집값을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의 집값은 46.2%, 수도 베이징의 집값은 무려 80.5%가 상승하는 폭등 장세를 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베이징의 집값은 2016년까지 폭등하다가 진정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죠.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자 2016년부터 중국 공산당은 규제책을 내놓는데요. 사할령이라 불리는 가구 부동산 구매 제한령, 외지인 구매 제한령, 대출 제한령, 주택 판매 제한령입니다. 그리고 2017년 시진핑은 19차 공산당 대회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주택은 투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가구당 2주택 이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구매 제한령과 가구의 대출을 제한하는 대출 제한령이 내려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집을 사기 위한 부부들의 이혼 열풍이 불었죠. 난징시에서는 하루 340쌍의 부부가 이혼을 하는 진기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주택 판매 제한령으로 베이징에서는 신규 주택을 매입한 후 3년간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17개 도시에서 최장 5년까지 판매 제한을 하게 됩니다. 거래를 완전히 틀어막아 집값을 안정시키자는 것이었죠. 그래프를 보시면 폭등했던 베이징의 집값은 규제정책 시행 이후 집값 폭등이 진정되며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풍선 효과로 인해 중국 전체적으로는 집값의 상승을 막지 못했죠. 공산당이 독재의 칼을 휘두르는 중국도 집값 폭등과 풍선 효과, 양극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유사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규제정책으로 나와 전세를 낀 거래를 막고 있죠. 하지만 실거주 거래 자체를 막지는 않기에 시행 6개월인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며 신고가를 다시 써나가고 있죠. 그럼 이제 다음 규제의 수순은 무엇일까요? 중국 공산당의 정책을 보면 사회주의 이념 세력이 재집권했을 경우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이 나아갈 바를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지성은 토지거래 허가의 확산을 비롯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에 전세를 끼고 내 집 마련을 해두며 일단 소유와 거주를 분리해 두라는 겁니다. CBRE에서 발표한 베이징의 평균 집값은 2019년 기준 약 76만 3천 달러로 우리 돈으로 8억 4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같은 시기 평균 집값은 6억 5천입니다. 이제 일본의 집값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전국 주택가격은 12.7% 상승했고 일본의 수도 도쿄는 30.7%가 상승합니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명목가격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일본 역시 전국의 집값과 도쿄의 집값이 차별화되는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일본과 우리를 비교하며 주목해야 할 것은 명목가격 상승률이 아니라 명목 상승률에서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질 가격 상승률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2010년을 기준점으로 삼았을 때 우리나라의 2019년 집값은 2010년의 집값과 거의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실질 집값이 전혀 상승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 일본의 실질 집값은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3%가 상승했다는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나타나는 집값은 우리나라가 더 많이 상승한 것 같지만 명목 집값 상승률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해보니 일본이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실질 집값이 그대로다. 이 말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집값은 물가 상승률과 똑같이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며 집값이 올랐더라도 이것은 물가 상승의 반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금을 가지고 전세를 살았던 사람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6억을 전세금으로 가지고 있던 갑돌이가 이전에는 3억의 집을 두 채 살 수 있었다면 10년 동안 3억의 집이 6억으로 올랐다고 했을 때 갑돌이는 이제 집을 한 채밖에 못 사게 되었죠. 이 말은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6억의 현금 가치가 집 두 채에서 한 채로 줄어들었다는 것이며 갑돌이의 구매력이 이전에는 집 두 채를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 채밖에 못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돌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이 반토막 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 말은 갑돌이가 가진 현금의 가치가 반토막으로 줄어드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뜻과 같죠.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현금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말의 경제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현금이 녹아내려 사라지니 벼락거지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된 실질 집값에 있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상승했으므로 우리나라가 명목 집값에서 일본보다 더 올랐다고 해서 더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명목 집값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이 일본의 수도 도쿄보다 명목 집값이 비싼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도쿄도는 23구와 26시, 5정 8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도쿄 23구가 도심이고 도쿄 시부는 한적한 외곽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도쿄 23구가 서울이고 도쿄 시부는 수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폭락론자들이 실패한 신도시의 상징처럼 내세우는 다마 신도시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쿄 23구가 아니라 도쿄 23구에서 약 30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죠. 다마 신도시가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지 감을 잡기 위해 서울에서 30km 떨어진 지역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말하는 지역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죠. 그래서 서울과 도쿄의 집값을 비교할 때는 통상 도쿄도 전체가 아니라 도쿄 23구와 비교합니다. 도쿄도와 비교한다면 서울 수도권 전체와 비교하는 게 맞죠. 서울과 도쿄 23구를 비교해보면 서울시 인구는 약 966만 명, 도쿄 23구의 인구는 약 965만 명이며 서울시의 면적은 605.25제곱킬로미터, 도쿄 23구의 면적은 621.81제곱킬로미터로 서울과 도쿄 23구는 수도로서 비교의 대상으로는 너무나 유사합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과 도쿄 23구의 명목 집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은 평당 2,832만원입니다. 그리고 도쿄 23구 신규 분양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은 2020년 기준 평당 421만엔, 우리 돈으로 4,465만원입니다. 따라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놓고 보면 서울이 도쿄 23구보다 비싸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 구축은 어떨까요? 전체 아파트의 경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0년 9월 기준 평당 3,202만원이며 도쿄 23구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19년 기준 평당 370만엔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930만원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평균 매매가에 있어서도 서울이 도쿄 23구보다 비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 집값이 도쿄 집값보다 비싸다, 서울 집값이 뉴욕 집값보다 비싸다는 선동이 정치인과 폭락론자들에 의해 생산되며 자극적 소재를 좋아하는 언론에 의해 널리 보도된다는 점에 있죠. 정치적 목적의 서울 폭등론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서울 집값 거품론을 확산시켜 국민들이 집을 사지 못하도록 겁을 주고 집값을 잡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서울 집값이 도쿄와 뉴욕보다 비싸다고 발표했죠. 민주당의 박광원 의원은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도쿄의 중위주택가격이 3억 1천만원, 뉴욕의 중위주택가격이 4억 4천만원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서울의 집값이 도쿄와 뉴욕보다 비싸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하지만 민주당이 발표한 도쿄의 집값은 도쿄 23구가 아니라 도쿄도와 사이타마, 치바현을 포함하는 도쿄, 요코하마 권역을 도쿄로 포장해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뉴욕의 집값은 뉴욕시가 아니라 뉴욕주와 뉴저지,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하는 뉴욕 권역을 뉴욕으로 포장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도쿄와 뉴욕의 집값을 왜곡해 서울 집값이 거품이라고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거짓 선동을 한 것이죠. 한편 야당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간판을 달고 있던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서울 집값이 세계 2위며 서울 집값 상승률이 세계 1위라고 발표해 서울 거품론에 불을 붙입니다. 하지만 김재원 의원과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는 인터넷 사이트 넘베오의 자료를 가져와 정권을 공격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서울 집값 거품론을 이용했죠. 넘베오의 데이터는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것이 컨센서스죠. 단지 자극적 언론과 폭락론자들에 의해 서울 집값 거품론의 소재로 이용될 뿐입니다. 그 진원지는 조선일보였죠. 2019년 쇼킹 부동산은 넘베오의 자료를 이용해 절대 반박 못하는 거품의 증거라고 주장했죠. 진실을 파헤쳐 반박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뿐 2019년 쇼킹 부동산의 말을 듣고 집을 팔았다면 땅을 치며 후회했을 겁니다. 당시 쇼킹의 말을 듣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사람 역시 그때 집을 샀어야 한다고 후회하며 아직도 고민하고 있겠죠. 이처럼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신뢰성 없는 사이트와 데이터의 왜곡은 여야에 관계없이 국민들을 불행의 길로 이끌죠. 정권을 공격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삼기에는 더없이 좋겠지만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진실이기 때문이죠. 시장의 진실을 외면한 채 정권을 공격하는 거품론의 거짓 선동은 폭락론자와 그 내용을 같이 하므로 부를 이루고자 하는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해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지성은 지금의 야권에 과연 시장, 진실, 자유라는 가치가 있는지 돌이켜봅니다. 인터넷 사이트 넘베오의 신뢰성 문제와 여당인 민주당의 거짓 자료를 상세히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길어 별도의 영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지적해야 할 것은 정치권 모두 여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이나 시장을 왜곡할 의도로 부동산과 집값을 이용하고 데이터를 곡해하는 곡학 아세의 안타까운 모습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와 진실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고 어떤 정치인도 어떤 이념도 어떤 세력도 여러분의 삶을 부욕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여러분의 운명을 개척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늘 의심하고 공부하고 성찰하십시오. 자유지성의 경제 강의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가는 어느 순간 여러분은 월척을 낳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시장을 이기고 부와 번영을 이뤄 승자가 된 그 순간 여러분은 인생에 성공이라는 두 글자를 아로새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유럽의 대표 국가인 영국, 독일,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 아시아의 대표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집값 상승률과 명목 집값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과 비교하며 살폈습니다. 자유지성은 데이터를 보여드렸으니 오늘의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는 것은 만약 서울의 집값이 글로벌 주요 국가 대비 상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그래서 서울 집값 거품론이 허구이며 더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면 주저없이 결단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걱정되신다고요? 오늘 강의는 서울 집값 거품론의 첫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글로벌 주요 국가의 도시를 넘어 150개 도시와의 상승률 비교로 서울 집값이 과연 거품인지를 추가적인 데이터로 점검하며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지성은 여러분이 편견의 사슬을 끊고 마음을 열어 함께 부의 미래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오늘의 주제를 이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